일단 베트남 가면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거의 없다. 말 그대로 젊고 민첩성이 강하니까 그런 분들이 1억이에요. 원래 그 베트남은 여성들이 강한 국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뭐 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기업 내에서의 CEO의 비율도 여성이 상당히 많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가 과거로 돌아와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하는 게들이 있는데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열에 한 5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 비즈니스 2030입니다. 우리 이정훈 대표님 모시고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 책을 왜 쓰셨냐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겨울 산에 가면은 눈이 쌓이면은 길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가 러셀이라고 해서 길을 이렇게 파헤쳐서 앞에 선두를 나가면 뒤에 계신 분이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트남을 좀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은 어떤 나라인지, 뭐 어떤 베트남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많은 문의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좋겠다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해외 나가면 늘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무섭다. 뭐 저 역시도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대표님은 핀테크를 하시는 기업의 대표시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를 광고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원래 이제 제가 핑거비나라는 이제 모회사인 한국의 핑거라는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제 인터넷 뱅킹하고 모바일 뱅킹을 다 하고 있는 기업이고 2020년에 상장을 했는데 한국의 핀테크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베트남이라는 어떤 개발도상국에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를 갖고 베트남 법인을 2017년에 하노이에다 설립을 했어요. 하노이에서 그렇게 핀테크 비즈니스하고 앱 개발 서비스 쪽을 시작을 하다가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고 시스템 메모리를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기획이나 설계는 한국에서 하는데 나머지 개발 쪽의 지원은 그때는 이제 중국이나 대만 같은 데서 했는데 이제 베트남에 있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베트남에도 이런 인력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베트남에도 이런 시스템 메모리 단순 반복적인 어떤 업무 처리를 아웃소싱 해주는 기업이 있나요? 대학교에 이제 산학협력관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그분 산학협력관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오래 갔어요. 한국보다 공대 출신이 10배 더 많습니다. 그 한마디가 굉장히 울림이 컸고요. 결론은 베트남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베트남의 그런 시스템 메모리 아웃소싱 사업을 하게 됐고 제가 있는 이제 핑거비나를 그 회사하고 합병을 했어요. 지금 그 회사는 회사명이 바뀌어서 지금 ADT 테크놀로지 앤 SNST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역시 이제 굉장히 이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정훈 대표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마 아셨을 겁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베트남은 어떤 나라입니까를 좀 말씀을 좀 한번. 베트남을 비즈니스적으로 정의하면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나라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광지로서의 베트남은 1년 내내 굉장히 더운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이나 이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해외 진출을 고민할 때 베트남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이유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분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외에 베트남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만만한 나라다. 우리가 접하기가 아주 굉장히. 우리가 접하기에는 베트남에 우리가 사돈의 팔촌과 지인 다 하면은 베트남에 아는 사람은 최소 한두 명은 내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 당연히 베트남이 굉장히 먼 나라가 아니라 되게 나한테 가까이 있는 나라. 최소한 사촌 정도의 나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꽤 많죠? 우리나라. 인구가 공식적인 통계상에서 올 4월, 2023년도 4월에 1억이 넘었어요.
제가 9천만이 좀 넘었을 때 뭔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그 9천만이 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었어요. 아, 그쵸. 지금은 2023년도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이제 32.5세 정도. 우리나라가 44.5세 정도니까 띠동갑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놀랬던 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구나. 네. 그러면 이 나라는 굉장히 그 비전이 발달하고, 그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나 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인구가 그만큼 젊다는 이야기인데. 뭐 저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있으니까. 일단 베트남 가면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다. 말 그대로 젊고 민첩성이 강하니까 그런 분들이 1억이에요. 가장 액티비티가 지금 강화되어 있는 이 30대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으니까 이 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역동성과 잠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핫하다는 게 맞죠. 아니, 그리고 원래 그 베트남은 여성들이 강한 국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뭐 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노이 쪽에 인포플러스라는 회사에 이제 감사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거기에 그 B2B 비즈니스 중에 핀테크 B2B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금융의 핀테크 기업의 B2B니까 기업 고객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전체 한 10분 넘는데 다 여성입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IT 영업을 하면은 여성 영업하시는 아직은 분은 비율이, 거의 네. 보이지 않죠. 네. 그게 지금 베트남인 것 같아요. 베트남은 일반적인 기업 내에서의 CEO의 비율도 여성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여성 중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 이분을 이제 신여성이라고 베트남에서 표현하는데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력은 굉장히 강화가 돼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홍보하는 제품에 대한 등락이 굉장히 업다운이 됩니다. 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 이게 여성 인력과 능력을 잘 활용하는 국가일수록 사실은 비전이 더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남성 위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사실은 여성의 인력과 능력이 많이 저평가가 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는 베트남이 상당히 이 신여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새롭네요. 여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좀 더 많은데 베트남은 예. 옛날에 프랑스에서 한 오랫동안 그 네, 예, 지배가 예. 있었을 때 예. 남성은 어떤 육체적인 일의 중심이었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지식을 가리키는 건 여성을 중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 예. 지배자 입장에서는 남성이라는 어떤 그 힘과 무력에 의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더불어 자기네들이 지배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여성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베트남이 되게 다양한 큰 나라들하고 전쟁을 오랫동안 했어요. 100년간 했는데 그 100년 동안에 되게 많은 남성들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죽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여성들이 그 남성의 역할을 또 대신을 하게 됐고 지금 베트남은 올해까지는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언니나 동생인 여성의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남성이 여성화되는 젠더에 대한 개념도 베트남은 남자가 여성성을 띠고 있는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된 지 30년이 좀 넘었죠. 네. 베트남 내에서 가장 큰 전략적 동반자 뭐 이런 관계에서 베트남 내 제1 우방이 된 거는 지금 사실이에요. 그 말씀도 여쭙고 싶은데, 뭐,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투자한 1위 국가라네요? 외국인 투자 자본이 35년 동안 누적치는 한국 1등이에요. 그래요? 네. 2등이 싱가포르, 뭐 3등이 일본 정도가 됐고, 재밌는 거는 10위 안에 미국이 없어요. 9월 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 간의 관계가 되게 저 밑에 있습니다. 등급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밑에 일본, 일본 밑에 미국 정도인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나서 우리나라와 같은 동급으로 됐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 그 뒤에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거고 대통령이 오면서 그거를 이제 확정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내년도인 2024년에 아마 미국이 그런 외국계 자본들 베트남 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갈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문가들 예측이고요. 지금도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형태의 중국 내 공장이 지금 베트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책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쓰신 거하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쓰신 거하고 뭔가 이렇게 차이를 두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베트남 갔을 때 그 정말 창문도 열리지 않는 그런 호텔방에서 격리를 보름하고 업무를 보는데 호치민 같은 경우는 경찰 경력이 이렇게 그 경계를 한 게 아니라 또 5개월 동안 군인이 투입됐어요. 군인이 투입되면서 배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한 7, 80% 망했다고 보시면 되고 베트남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아까 이제 비대면이라는 비즈니스 영역이 베트남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은행 가더라도 우리가 전부 다 자필 서명을 해야 되고 예. 온라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같이 원격 의료라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원격에 관련된 결제, 비대면 결제 같은 거, 쇼핑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베트남의 국민들의 삶의 영향을 되게 많이 중산층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소비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겠죠. 받쳐주고 있으니 소비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과거에 제조 중심의 기업들이 들어왔다면은 이런 이번에는 서비스업들도 들어올만 하다. 과거의 생산 위주의 아니면 저가 임금에 대한 뭔가 생산이 아니라 이제는 고가의 어떤 서비스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로 바뀌었다. 한국 기업이 왜 베트남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한 챕터로 쓰셨어요? 예. 일단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많은 나라를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한국 기업이 9,000개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9,000개요? 지금 FDI라고 아까 처음 얘기했는데 외국계 투자자분이 지금 35년 동안 36,000개 들어왔는데 그중에 9,000개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을 포함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옆에 있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다 있는데 베트남의 우리나라 분들의 수가 2021년도 외교부 기준으로 한 15만 명이 넘거든요. 거주하는 사람, 관광객들 빼고 주변의 동남아시아 나라 전체를 다 포함해도 베트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만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미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동안 늘 따라갔던 나라고 거기에 대한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인 차별화가 확실히 있으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꿈 같은 곳이긴 하지만 베트남은 오히려 보면 아까 이제 띠동갑 정도의 나라라고 했는데 옛날에 어떤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가 과거로 돌아와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내가 10년으로 돌아가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벌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열에 한 5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10년 정도의 타임을 뒤로 돌렸을 때 베트남이 지금 그 환경 내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성장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경험해봤고 베트남은 지금 경험하려고 하는 나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떤 비즈니스가 베트남에 계신 분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들어온 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기업도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베트남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한 거야. 니들은 아직 경험 안 했지 뭐.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내는 이제 글로벌 각축장이 된 거긴 합니다. 지금 솔직히.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사실 이제 약간 좀 의문인 게 그 나라의 국민성과 속성과 어떤 역사적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그게 그대로 적용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가끔 표현할 때 성숙도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 이제 개발자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이 개발자들은 피자를 먹어본 친구가 아니에요. 피자를 매뉴얼로 외워요. 매뉴얼로 외우는 친구는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거의 한두 명 빼고 다 까먹습니다. 그렇겠죠. 다시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피자 얘기하면 먹어봤기 때문에 매뉴얼로 굳이 얘기 안 해도 대충은 얘기합니다. 정답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핀테크라는 비즈니스를 개도국에서 상당히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좌도 없고 실질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접근성도 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이분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던 거는 이게 너무 다르구나 우리나라하고. 여기 이분들은 모르는구나 전혀. 모르면 개발할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시켰는데 모니터링하지 않으면은 산으로 갑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대표가 네가 말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저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냥 정서상에 깔려있는 가족 공동체고, 유교적인 사관이 있고, 그리고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예. 여전히 교수님과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는 분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적인 우리가 옛 향수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비즈니스하고 연계된다는 거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대표님께서 표현하신 게 만만한 나라라고 했던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나라고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는 또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베트남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쉽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해다라고 하는 부분. 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여기 베트남이 참 특이한 게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검열하지만 중국과는 달리 구글, 유튜브, 트위터, 뭐 인터넷 모든 서비스를 다 허용하고 있는 나라. 네,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유도가 있고 국회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나라. 이게 뭐 마치 민주주의 같은 느낌이면서 공산주의 국가 참 사회민주주의 형태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사회민주주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아까같이 이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이 어떤 걸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정부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을 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될 수도 있고 한때 적이었던 예. 미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을 요청을 한 거고 아군인 지금 중국의 지금 국가 주석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베트남이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외세에 굴하지 않았던 네. 나라이기도 하고 예. 이런 자존심 강한 나라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가 뭐 아직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긴 하지만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조심할 만한 어떤 구석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 비즈니스 할 때 가장 그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자존심인 것 같아요. 예.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호치민 어록 중에 예. 우리는 언젠가는 이긴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네들보다 우리가 못 살지 언정 예, 예. 언젠가는 우리가 당신네들보다 훨씬 잘 살 거다라는 예. 게 국민 정서에 그냥 갈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겨봤고 프랑스도 이겨봤고 그렇죠, 그렇죠. 중국도 중국도 이겨봤고 이겨봤고.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 극복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예.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오해되는 게 우리는 굉장히 나름대로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인 우리가 너네들을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내 말만 따라와. 그렇지. 이런 거에 이런 식의 그런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시나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 있는 분들을 좀 약간 서방에 있는 국가보다는 좀 이렇게 내려보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뭐 보편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그들에 대한 역사와 철학을 인정을 해주고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만 따라와.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까 같이 외국인 투자 자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운영된다고 보면 되고 전체 예. 수출의 한 75%가 외국인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종업원 수도 되게 많은 게 외국인 기업에서 지금 많이 의존적인 나라가 현재까지는 베트남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뭐 법인장이 나가 있거나 한국에서 되게 나이가 어린 친구가 베트남 내 가면은 중간관리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급상에서 베트남은 이렇게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걸 이렇게 판단하게끔 해줘요. 아래날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나이 어린 친구가 이제 중간관리 이상으로 훨씬 자기보다 많은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대다수의 베트남 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무시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긴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조직 내에서의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지만 현실 내에서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광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도 약간의 우리는 우리 돈으로 지금 여기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내 돈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예. 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이 베트남 내에 있는 아까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종업원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베트남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어서 과거에 좀 한국을 좀 막 이렇게
몰아내자 이런 어떤 이슈적인 것들도 그렇게 있긴 있었다. 했습니다. 네. 전 몰랐는데 책에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술 소비가 많은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가끔 이제 제가 베트남 비즈니스 할 때 좀 주의할 게 있냐 이런 물어볼 때 술을 좀 머시는 분이 오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요? 네. 이게 베트남의 공식적인 이렇게 뭐 얘기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뭐 MOU 같은 거나 이렇게 체결되게 예. 되면은 이게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높은 분이 자기가 이제 애지중지했던 또는 누구한테 선물 받았던 좋은 양주 같은 거 갖고 오거나 예. 아니면 베트남의 좋은 술을 갖고 이렇게 대작을 하고 또 문화가 이제 첨단 문화가 있어서 제가 비면 저 주변에 계신 분이 따라주고 하는 따라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하고의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물론 긴 관계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좀 빠르고 쉽게 그리고 또 약간의 밀접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베트남은 술이더라고요. 베트남은 여전히 술 문화가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인정을 좀 받는. 그러니까 술을 잘 먹는 사람이 능력이 좀 있는 걸로. 오토바이가 많는다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오토바이가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도 있으니까 그 인구 비율 대비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트남이 대중교통 수단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베트남 가족들이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오토바이만한 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은 전기 오토바이가 그렇게 잘 되어 네. 있더라고요. 지금도 베트남에 빈페스터라고 해가지고 빈그룹이 있습니다. 압니다. 빈페스터에서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동차들을 주력 생산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이 아까지 하노이 중심의 북부 쪽,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재 생산재들, LCD나 반도체는 하노이 북부 쪽에 대부분 다 공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도 엄청 많고 이동 간의 어떤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사용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기 오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냥 하노이 가면은 마스크를 그냥 필수로 착용하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도 합니다. 저 미쳤나 보다 이렇게.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